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마 꽤나 유명한 책일 겁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역시 또 외롭게 세훈쌤만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상현쌤이 언제까지 휴가죠? 이 책 할 때 우리 상현쌤 있을 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작가께서 좀 계실 때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은 영화로 먼저 나오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소설화가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의 경우는 소설이 먼저 나오고 그 소설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거꾸로 영화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간략한 어떠한 줄거리 이전에 이 빌리 엘리어트라는 책에 대해서 세훈쌤의 일단 총평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 책은 소설이고 좀 이야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 줄거리를 조금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느낌으로? 많이 붙여놨네요, 이거? 네, 저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원래 그러니까 영화에서 소설로 바뀐 경우의 책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보통은 영화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막 더 추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잡다구리한 얘기들이 막 덧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처음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읽고 나서는 이게 영화만큼 소설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붙여놓은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 영화에서 얻었던 것보다 소설을 읽으면서 얻었던 게 훨씬 더 많았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연치 않게 이 영화 봤거든요. 그 왜 OCN 이런 데서 봤어요. 저 영화 이거 예. 극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걸 소설로 보면서 혹시 내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예, 저는 극장에서 안 보고 OCN에서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 기억나거든요. 딱 백조처럼 해가지고 애가 팍 날아가요. 배우가. 그래서 그 작품을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이제 이 소설을 봤는데 소설이 전 조금 더 나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취자분들께 이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빌리 엘리어트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탄광촌에 존재하는 12살짜리 꼬마 아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탄광촌이 언제의 어떠한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대처 영국 수상이 나옵니다. 예. 이것도 되게 잠깐 특이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가 막 물결을 칩니다. 그래서 대처가 영국병을 치유한다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공기업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고 기차요금 3배 오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1984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의 탄광 산업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빌리 엘리어트에게는 광부로 일하는 형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빌리 엘리어트의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 자상한 엄마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병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대처가 등장을 하면서 이 가족은 자연스럽게 파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자유주의 소용돌이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첫 장면,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이렇게 어두침침한 탄광촌의 꼬마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가족을 중심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 어떤 광부들의 어떤 삶, 파업하는 광부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시각에서 또 아들을 바라보게 되고 형의 시각에서 또 그 동생과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권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광부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영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 파업하는 와중에 돈은 없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당시 50펜스라는 돈을 주고 권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권투를 해야 돼.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우연히 이 빌리 엘리어트가 권투 도장에 갔다가 발레를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구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리 엘리어트는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막 천재라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의 발레 신동인 겁니다. 막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어쩔 수 없는 용솟음이 막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춤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우연한 계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조짐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아이가 음악도 사랑하고 그리고 생물학적 배경으로는 치매에 걸린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나름 치매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외할머니가 옛날에 계속 자기도 발레를 좋아했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는 또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랑하는 이런 어떠한 유전적인 어떤 부분들도 빼놓지 않고 나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의 어떠한 숨길 수 없는 재능 때문에 발레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이루어지려면 천재를 알아보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헌신적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빌리 엘리어트에게도 헌신적인 선생님이 계셨고 이 천재를 알아보는 재능 있는 선생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발레 선생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빌리 엘리어트가 발레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권투하라고 준 50펜스를 선생님이 갖다 주면서 뭐 아버지 몰래 막 발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파업하는 탄광촌의 그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의 발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과 이 영화 속에서는 상류층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돈이 없는 아이들은 절대로 발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성소수자인 어떠한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굉장한 혐오감이 있는 어떠한 배경들, 이런 것들을 속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떠한 압박을 이제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일단은 부모님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리 엘리어트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강렬한 천재성을 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얄 발레 학교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로 치면 엄청난 발레 영재를 모아내는 로얄 발레 학교 입학 시험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는데 파업하는 과정 중에 형이 기마병의 말꼬리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참 설정 자체도 웃기죠. 이거 참 재밌어요. 얘들이 진짜 폭력 시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폭력 시위면 뭐 화염병을 해가지고 뭐 용산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막 불에 타서 길에 쓰러져 죽는데 얘네는 이제 말꼬리에다가 휘발유를 붙여서 말을 상하게 합니다. 그걸로 이제 벌금형을 받고 재판정에 서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얄 발레 학교 입학 시험을 못 갑니다. 형의 재판 날짜와 로얄 발레 학교 입학 시험이 이제 겹치게 되는 그런 오디션이 이제 겹치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 선생님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함께 정면 충돌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빌리 엘리어트가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빌리를 가르쳤던 발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천재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천재를 받아들이는 영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자기 아들이 천재라고 딱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천재란 결국 주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라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온 마을이 나서서 이 아이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 파업은 절정에 치닫게 되었고 결국은 갈 수 있는 돈 100파운드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또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어떠한 끈질김, 파업을 찬성했던 노동자도 있고 파업을 반대했던 노동자도 있는데 이 빌리 엘리어트의 형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정반대로 파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굉장히 절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면 싸우는 그런 사이였는데 50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돈을 형 몰래 빌리의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한테는 모르게 해라. 지미한테는 모르게 해라. 내 친구는 모르게 아버지가 이 돈을 가지고 영국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빌리 엘리어트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오디션을 망칩니다. 결국 오디션장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못합니다. 반도 못 뜁니다. 음악이 반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 남은 시간에 이 아이가 뛰는데 역시 설정 자체가 천재니까 발레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디션이 끝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또 빌리에게 처음 보는 애가 괜찮아라고 얘기했더니 또 주먹도 날리는 촌놈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면접장에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게 어디서 또 나타나는데, 면접장에서 너에게 춤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 뽑을 수 없는 말을 해요. 12살짜리 꼬마가. 그렇죠? 좀 이따 읽어드리겠는데, 그런 멋진 말, 나는 자유로워지고 전기처럼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발레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성장을 하게 돼서 맨 마지막 장면에는 자신이 주연 공연하는 그런 공연장에 아버지와 형과, 그리고 여기서 그 전체 줄거리 스토리에서는 조금 외부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절친했던 친구, 빌리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함께 이제 이 공연을 구경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 소설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죠. 영화도 대충 이런 거의 어떤 같은 줄거리예요. 줄거리 자체에 대한 맥락과 장면은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굉장히 내용 자체는 아마 흥미롭고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영화 한 편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독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작품이었는데요. 자, 일단 그렇다면은 줄거리는 좀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저는 세훈쌤이 이렇게까지 많이 뭘 붙여놓은 거를 처음 봤습니다. 자, 이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이렇게 막 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예쁘게 막 잘 붙여놓으셨어요.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붙였는지. 청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되게 궁금하니까. 자, 그럼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의 이 책에서 뭘 이렇게 붙여놓으신 겁니까?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책이 다른 소설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시점이 바뀌죠. 등장인물 각각의 이야기들로 전체 소설이 이끌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읽어낼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빌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뭐 토니가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들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내용들도 참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교훈적인 것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새로운 내용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그런 문장 하나하나씩이 조금 와닿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책이 지금 프로메테우스라는 출판사, 아마 여기서만 나올 건데,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봤을 때 61페이지에 처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 천재라고 하셨잖아요. 빌리 엘리어트는 천재다. 그리고 우리가 천재를 딱 대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천재는 그냥 원래 잘하는 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빌리가 61쪽 맨 밑에서, 그래, 뭔가를 배울 때에는 처음엔 바보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결국은 잘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원래 천재 나오는 소설, 영화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저 약간 천재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딱 그래. 왜 표정이? 나 열심히 했는데, 그죠? 열심히 했는데 쟤는 뭐야, 이런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겪어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이제 천재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되게 특이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친구고, 평범한 엄마고, 평범한 아빠고, 되게 평범한 일들인데 옆에서 보니까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클이라는 친구죠. 네.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동성애자죠. 네, 남자 여기서는 동성애자. 동성애자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빌리 엘리어트 주인공 꼬마 아이의 가장 절친이면서 성적 정체성을 이제 깨달아가는 그 그렇죠. 시기니까 12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성적 정체성이 둘이 다른 거죠.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빌리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별로 개의치 않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마이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5쪽에서 내가 얼마나 이상한 아이인지 빌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나랑 붙어 다니게 된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친구인 거죠. 네.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걔가 친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걔는 그냥 친구예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가 그런 걸 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122쪽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빌리하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 빌리가 선생님이 엄마의 편지를 읽을 때 선생님이 빌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구나, 빌리. 그랬더니 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옆에서 막 굉장히 특별한 엄마가 되어야 빌리한테 저만큼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그냥 굉장히 평범한 관계들일 뿐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굳이 특별한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저 사람은 나를 그냥 받아들이던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 소설의 전반에 깔려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216쪽에 아버지도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는 여기서 되게 보수적이고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뒷부분에 가면 216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지라는 친구가 이 아버지한테 야, 네 아들도 혹시 그렇게 게이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걔는 그런 애는 아니야. 그런 애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216쪽에서 조지, 나는 사실 그 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네. 단지 그 애는 우리 빌리일 뿐일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일 뿐이야. 그 사람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막 다르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대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영화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대목들이에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네요.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안 붙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책을 접습니다. 이제 그 세훈쌤은 책 접는 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책을 접거든요. 접는데 접으면 책이 두꺼워져서 요새 잘 안 접어요. 그래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접는 거라니까요. 책을 이렇게 접는 이유가 좀 두꺼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께 뭘 준비해 드렸냐면요. 빌리의 아버지죠. 이 빌리의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빌리의 어떤 생각들, 빌리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는 이제 제키 엘리어트라는 어떤 빌리 아버지의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의 흐름들을 이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32쪽에 딱 보면은 초창기에 대한 모습이에요. 파업을 통해서 힘들고 있는 이 파업 광부 노동자인 제키 엘리어트, 즉 빌리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라도 내 곁을 영영 떠났다. 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한다. 정말로 그녀가 죽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솔직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사라를 생각할 짬조차 없다. 일자리를 잃어 시간이 아무리 남아 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내겐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고 파업투쟁도 해야 하니까 말이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건 순전히 토니를 위해서다. 사실 이대로 일자리를 잃으면 토니에겐 무엇이 남겠는가. 따지고 보면 내 세상이 망한다 해도 난 크게 아쉬울 게 없다. 난 그나마 사랑도 해봤고 일도 할 만큼 했으며 자식도 있다. 하지만 토니는 그 아이에겐 뭐가 있나? 어릴 적부터 광부로 자랐는데 탄강 없는 광부란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난 지금 이곳에서 나와 토니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말이다. 또한 빌리를 위해서도 싸운다. 비록 우리가 이긴다 해도 그 아이에겐 줄 것이 없지만
정말인지 지금 내가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밖에는.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힘든 파업 노동자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어찌 본다면 소설이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질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적 공공함을 겪고 있는 빌리 아버지의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 사랑하는 마누라는 죽었죠. 아들 둘 남았죠. 치매에 나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장모님 모시고 사는 늙은 광부가 결국은 대처연구 수상이 나와가지고 광산을 뭐 폐지 한 해 만에 하면서 파업을 하면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권투를 시킨 거예요, 빌리한테. 근데 이 빌리가 그 돈을 갖다가 발레를 배운 거죠. 자,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갑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드디어 파업이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무르익기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르익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결국은 첫째 아들, 같이 광부를 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우리로 치면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서 첫째 아들의 가장 절친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의 가장 절친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입니다. 자, 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토니는 이미 다른 일로 화가 나 있었다. 슈퍼마켓 복도를 막 도는 순간 식료품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걸어오는 게리 스튜어트를 만난 것이다. 이것 봐라. 토니가 비꼬듯이 말했다. 조심해야 할 텐데 나는 중얼거렸다. 토니가 게리에게 덤벼드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곧바로 철창 신세를 질 게 뻔하다. 경찰들은 우리를 대할 때 공명정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광부들에 대한 기록부를 갖고 있으며 회사는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은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스티브란 친구는 누군가의 엉덩이를 걷어찬 대가로 무려 3개월을 복역하지 않은가. 그러니 토니도 어리석게 굴어서는 안 된다. 법은 무기지만 우리를 위한 무기가 아니다. 법이 언제 우리 노동자 편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변호사, 판사, 경찰 간부들, 그들은 대개 자본가 편에 선 작자들이 아니던가.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걱정함과 동시에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런던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빌리와 더불어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런던에 가게 될 때 빌리가 물어보죠. 아버지, 런던에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는 안 가봤어? 그러니까는 왜 안 가봐요? 가야 될 일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거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딱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긴 탄광이 없잖아. 이러면서 탄광이 없는 곳에서 내가 왜 가?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철저하게 뼛속까지 광부인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장면에서 많은 어떠한 내용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리의 아버지가 결국은 빌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천재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천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빌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로서 빌리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돈을 좀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가 어쨌든 오디션을 받으러 어떠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부터 동분서주합니다. 자, 동분서주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는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파업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중은 우리에게 공감했지만 단지 그것뿐이었다. 공감만으로는 그런 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강력한 지원을 필요로 했다. 구호품이 있긴 했지만 다른 도움은 그다지 없었다. 게다가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 두세 달, 어쩌면 몇 주 안에 우리는 다시 작업 호출을 받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그땐 오디션이 끝나버린 후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일주일만 일하면 해결된다. 일주일치 급료.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단 한 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빌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누구도 나 대신 그것을 해줄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했다. 이러면서 파업을 풀고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갑니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정신적 공황에 가까운 어떤 행동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빌리의 오디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업을 풀고 일을 하기 위한 버스를 타러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은 하지 못하게 되죠. 이 정신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의 어떤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한 표정만 갖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소설에서는 이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난 가슴이 요동쳤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 내 기분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됐어. 만일 그들이 이 버스를 뒤집고 우리를 끌어내려서 죽도록 발길질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탄갱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나는 그들이 나를 잡아주길 바랐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리고 싶었다. 여기 비겁자 제키 엘리어트가 있어. 이윽고 경찰들이 세차게 곤봉을 휘둘렀고 남자들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버스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창문 너머 광경을 보려고 한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때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던 토니, 우리 토니였다. 우리는 잠깐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 사이 버스는 정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누가 나를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토니가 정문을 통과해서 탄갱으로 들어가는 버스에 올라탄 나를 봤을 때 나는 수치심에 죽고 싶은 심정엔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다. 이 장면은 제가 영화에서도 기억나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옵니다. 결국은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조지에게. 우리의 빌리가 천재란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에겐 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형인 토니조차도 이젠 결국은 빌리가 발레를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받아들여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선 이번 파업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당연히 여기엔 빌리의 미래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미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빌리의 발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는 빌리에게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빌리가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뛰어나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집에서 말 궁뎅이에 불 붙이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에 뛰어난 건 빌리뿐이고 그래서 전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빌리와 저는 2년 동안 엄마 없이 지내왔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이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엄마라면 빌리가 발레하는 것을 허락했을 테고 사실상 그 애가 발레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셨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털어주십시오. 저희는 그만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결국 뛰어나다는 것, 내 가족 중 누군가, 내 주변의 그 누군가가 공동체 속에서 뛰어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가족의 의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빌리가 오디션을 망쳤으니 얘가 주먹질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이가 끝을 내면서 결국은 이제 로얄 발레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자, 저는 이제 일단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어졌는데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감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다르게 이제 시각이 이제 펼쳐지는 것처럼, 세월생과 제가 이제 봤던 어떤 측면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재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천재는 뭐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컴플렉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천재랑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재랑 친해지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친한 천재들이 많이 있어요. 친한 천재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천재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본인이 천재라고 얘기하면서 세운 천재 알아 이렇게 혹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천재는 아니고. 근데 저는 천재의 조건 중에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에 그게 잘하는 것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이런 데서 이 책 괜찮아라고 할 때 약간 꺼리껴지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책들을 딱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천재.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왜 좋아하는 것도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저 그게 제일 걱정이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제발 내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천재는 신이 주시는 거예요. 신께서 보통의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재능을 주지 않으면 천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이 인간에게 과한 재능을 주셨고 그 분야에 과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재의 재능이 발전시켜지게끔 돕는 것도 역시 신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애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는 꿈이 없을까? 왜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제 애들한테 너는 왜 꿈이 없니? 너는 왜 좋아하는 게 없니? 좀 찾아봐. 이러면서 또 애가 또 안 찾아보고 왜 너는 꿈도 안 찾니? 이러면서 얘기가 점점 막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청취자분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요 꿈을 찾을 만한 환경이 없는 거예요. 이 빌리도요 권투도장 위에 발레 교습소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파업 때문에 권투도장이랑 발레도장이랑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경험이 생긴 거지. 아마 그냥 놔뒀으면 그냥 권투했을 거예요. 권투를 이상하게 하는 아이가 됐겠죠. 권투를 발레처럼 하는 애가 됐을 거예요. 보면 이게 권투 발레처럼 하다가 얻어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건 환경의 문제인 것이죠. 재능이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났으니까 사실은 자신이 재능을 갖고 있지만 천재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묻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것을 일깨워주는 선생님의 어떤 헌신들이 있을 때 우리 항상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오셔를 만났기 때문에 김연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빛이 나고 아름답고 그런 과정에서 그녀를 이제 만들어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냥 그 사람 이름 하나 정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내용들처럼 무수히 많은 어떠한 천재는 그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천재성이 일깨워질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토니가 참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헌신하는 것도 그런 역할이 있는데 토니는 분명히 똑같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제키의 아들이에요. 빌리하고 같은 형제란 말이죠. 빌리는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발레를 하면 돼요. 아버지는 빌리가 발레를 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근데 형은 뭐냐고. 그거 잘 봤어요. 거기다가 그 형인 토니는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토니도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토니는 광부가 돼서 그 재능이 상실된 거예요. 어찌 본다면 토니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재능을 갖고 있는 빌리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누군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이 희생당하면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그게 토니예요. 토니. 착한 토니. 이제 이런 배역도 잘 맡으면 이제 원래 드라마상에서는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영화에서는 사실 토니의 매력이 소설에서만큼 드러나질 못했어요. 네. 영화에서는 막 굉장히 이 망나니 같은 놈으로 막 나와가지고 맨날 이 빌리나 때리고 막 이런 형으로 나와서 매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서의 토니의 독백을 보다 보면 이 인물도 사실은 토니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진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불쌍해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 누군가를 희생한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싫어요. 근데 희생하는 사람이 꼭 희생하게 돼요.
지금 집안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 이거 듣는 청취자분들 아마 격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댁에 가면 꼭 나만 일하는 그런 그런 청취자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게 눈에 보여.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이 안 보여. 답답한 거예요. 말하기도 좀 그렇고. 몇 번 말하게 되면 또 딴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왠지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나거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것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또 쌓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아, 괜히 또 옆으로 갔다 큰일 날 뻔. 이거 좀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 아, 제가 이렇게 요즘 제가 세훈쌤한테 계속 좀 뭔가 자, 청취자분들 이제 어느 정도 뭐 마무리 짓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책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온 가족이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빠들한테 꼭 읽히면 아빠들도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책을 보고 또 영화를 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호환적인 형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니까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로얄 발레 학교의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빌리가 결국은 바보처럼 음악이 반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반 남은 상태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대기실에 들어가 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애가 위로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를 주먹으로 날립니다. 그러고서는 면접장에 와가지고 좀 격하게 혼이 난 상태에서 면접관들이 계속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자, 그때 심사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질문했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빌리의 대답에 대한 내용들이 이럽니다.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빌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춤출 때 어떤 기분이냐고. 그때 빌리는 뭐라 할까? 그 애는 날 닮아서인지 말주변이 역시 없긴 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애가 내뱉은 말은 뭔가 모를 강렬한 인상을 던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모르겠어요. 이제껏 빌리는 그들이 던지는 질문마다 그렇게 대답했었다. 하지만 그 질문엔 생각에 잠시 잠기더니만 자기는 춤출 때면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자, 지금서부터 빌리 이야기합니다. 시작할 땐 약간 몸이 뻣뻣해지지만 막상 춤추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래요. 내가 마치 공중 속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내 몸 안에 불길이 치솟고 난 거기서 날아가요. 마치 새처럼요. 마치 전기처럼요. 그래요. 그건 전기 같아요. 네, 이런 어떤 말들을 통해서 아이가 면접을 이제 치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파업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대처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 대처의 시대가 열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가 이끌어가는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20년간 휘감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또 아버지의 태도가 간단합니다. 이제 학비는 낼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빌리는 주연 배우가 되어 발레를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세훈쌤 좀 마지막 마무리 하실 수 있다면? 예, 저는 이 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빌리가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빌리가 오디션을 잘 못 봤잖아요. 네. 그러고 와서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버지는 24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나는 빌리에게 실패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계속 희망을 줘야 할지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계속해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도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실패를 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끝났을 때 위로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잘할 거라고 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선가 분명히 본인들도 답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답을 줘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혼자는 아니더라. 그런 식의 어떤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각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런 내용들 속에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떠한 맨 마지막 장면처럼 청취자분들의 자녀도 자신의 재능을 막 꿈틀대는 백조처럼 날아가기를 좀 기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육진단 마지막은 이 맨 마지막 장면은 원래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빌리 엘리어트가 주연 배우로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조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청취자분들의 자녀들도 백조가 돼서 세상을 날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을 잘 못하세요? 아니요, 제가 조작을 했는데. 켜졌어. 자, 백조의 호수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교육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